자, 이제 도시개발법의 6번째 테마인 환지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시험 문제에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기출문제도 환지 방식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이 환지 방식이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위한 목적이니까 시험 목적상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는 수용 방식을 배웠죠.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뺏어서 그걸 개발한 다음에 조성토지나 아니면 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하죠. 그리고 환지 방식은 토지를 기본적으로 교환합니다. 교환.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일단 순서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뺏지 않고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교환을 해서 종전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있는 권리를 새롭게 개발된 땅 환지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새로운 땅으로 이전되는 그런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고 순서는 환지 계획이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 환지 계획이 직관적으로 뭘까요? 환지 계획은 환지의 위치, 환지의 종류, 환지의 규모를 미리 정하는 게 환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은 사업하기 전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종전 토지 소유자가 A면 그 A 토지는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하고 환지의 종류 같은 것들을 증환지로 할 건지 감환지로 할 건지 입체환지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지의 종류, 환지의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하고 설계하는 게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작성을 하면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고요. 자, 근데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면 환지 처분이라는 절차로 토지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고 토지가 교환되는 건데, 이 환지 처분 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같은 것들을 미리 예정지로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그런 환지 예정지라는 지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처음 공부하시면 정신이 없죠. 무슨 말 하는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하고, 자, 그거대로 공사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환지 처분으로 토지를 교환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일단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환지 계획의 인가 고시부터인데, 자, 우리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지받을 토지의 종류, 위치, 규모, 그러니까 환지받을 토지가 이제 나중에 새로 개발돼서 어느 쪽으로 환지가 될 건지 위치, 규모, 환지의 종류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하고 설계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심사를 받는 절차가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이니까 앞으로 환지받을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환지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또 경우에 따라서 집단환지, 개별환지 이런 것도 있는데, 집단환지나 개별환지는 실무에서 나온 용어고 우리는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이런 용어들만 기본으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금방 보신 대로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공사하다가 환지 처분 전에,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 예정지로 가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이렇게 예정지로 받아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입니다. 자, 공사 이제 환지 예정지까지 하고 나서, 근데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거를 임의적 절차로 지정을 했다. 근데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자, 주의할 점은 이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인데, 여기 준공검사권자는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권자하고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같은 사업 순서에 있지만 다른 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것들 한번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공사 끝나면 환지처분이라는 걸 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환지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도 있고, 자,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 준공검사라는 걸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지처분으로 넘어가고, 실제 효력 발생일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 다음 날,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환지를 받고
종전에 있는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환지의 종류를 우리가 좀 한번 볼 건데, 자,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개념만 잡으시라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머지 토지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하기 전, 오른쪽이 사업 후입니다. 자, 사업하기 전에는 주로 이게 농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도심지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개발지가 이렇게 미개발지 1번, 2번, 3번 농지라든가 임야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 새로운 이렇게 그 도로가 생기면서 구획 정리를 딱 해가지고 반듯하게 새로운 토지의 위치로 환지가 되는데, 자, 일단 1번 토지가 여기 있는 토지였었는데, 자, 이게 이쪽으로 환지가 됩니다. 1번으로. 이게 2번 토지는 이쪽 3번 토지로 환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면 나머지 이제 환지되는 곳 지번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환지의 위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형식은 자, 우리 현행 그 도시개발법에서는 평가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종전 토지의 가격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1번 토지도 환지해주는 종전 토지 가격을 맞춰서 환지해주는 형식을 취하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 부담률 감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부담률 감보율은 기본적으로 1번 토지가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농지입니다. 농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니까 1번 토지가 요 위치로 환지가 될 때, 자, 지금 감보율이 50%가 적용되면 원래 환지받아야 될 적정 규모가 25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감보율 토지 부담률이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예전에는 이게 미개발지인데, 얘가 이제 새로 이렇게 시가지로 개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보류지 같은 것들을 빼서 학교를 건설하고 공공청사 같은 우리 공공서를 줘야 됩니다. 기반들도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필요한 거죠. 또 사업하는 비용도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공출을 하는 건데 공동으로 이걸 출연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50%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토지가 500이면 거기서 50%를 빼가서 250이라는 토지를 빼가서 뭐를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들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 채비지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사 비용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합니다. 또 보류지 같은 것들은 이제 뭐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청사용지 이런 걸 짓는 것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자기 땅이 500 있으면 500을 환지받는 게 적정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종전에는 미개발지인데 이게 시가지로 개발이 되면 자, 여기다 새로운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줘야 되고 학교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공사 비용 쓰기 위해서 채비지라는 토지를 별도로 빼가지고 이걸 팔아버립니다. 외부인들한테 팔아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일반 매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채비지, 보류지라는 걸 빼서 공사 비용도 써야 되고 공공설 같은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각각의 토지 소유자한테 일정 부분을 비율을 빼가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이렇게 공출 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토지가 부담률 50%라는 얘기는 1번 토지 500에서 면적으로 기본적으로 250을 빼가고 250보다 이렇게 작은 면적으로 받으면 이걸 가만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 토지는 400을 가지고 있으니까 400 이쪽으로 환지가 되는데 400이면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면 200을 환지받아야 되는데 200보다 면적이 좀 크면 그걸 증환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부터 9번 나머지 토지도 그런 개념으로 가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환지, 가만지라는 용어를 쓸 때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합니다. 이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부담률을 50%를 넘지 않게 정하는 게 원칙인데 50%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1번 토지가 50%를 빼고 250을 받아야 되는데 240을 요 위치에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형태는 뭐 가만지. 3번 토지 같은 경우는 200을 갖고 있으니까, 400을 갖고 있으니까 200을 받아야 되는데 210으로 환지 받으면 이건 증환지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분류하시고 2번 토지는 종전 토지 규모가 6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면적이 너무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토지 부담률 50%를 빼고 30으로 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30으로 환지하면 너무 과소 토지니까 토지 면적 같은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부지 정하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입체환지라는 개념도 있는데, 자, 입체환지라는 게 여기 지금 10번 토지나 여기 12번 토지 같은 걸 볼까요? 10번 토지나 12번 토지는 여기 토지도 있고 여기 시골 지역이지만 시골 주택 같은 게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 주택 같은 건물 소유자가 있을 때, 자,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소유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입체환지라는 걸 신청을 해서 입체환지라는 게 자, 원래는 평면환지라고 해서 토지 가진 사람한테 토지로 환지해 주는 겁니다. 1번이나 3번처럼 토지 가진 사람한테 토지로 환지해 주면 평면환지.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종전에 있을 때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최소한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입체한지라는 건 따로 신청을 해서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하고 토지 지분 형태로 받는 아파트 형태로 받는 게 입체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가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입체한지는 따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입체한지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하면 아파트 같은 건축물의 일부나 토지 공유지분 형태로 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평면한지도 있고 입체한지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빼내는 토지, 여기 채비지, 보류지, 6번 토지가 원래는 요 위치였었는데 요 위치가 실제는 이쪽으로 환지가 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실제는 채비지, 보류지라는 형태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 채비지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이 돼서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합니다.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돈을 벌죠. 그 돈 가지고 공사 비용을 쓰는 겁니다. 채비지라는 비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토지 부담률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을 토지를 빼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편성하고, 또 보류지는 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주로 뭐 우리 행정청이라든가 기타 뭐 공기업들의 이게 환지계획에서, 여기 이 보류지 같은 경우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주로 이제 행정청이나 공기업들이 보류지에다 주로 이게 공공서를 짓습니다. 학교 용지 같은 거, 학교 뭐 공공청사 같은 거, 공공 같은 걸 줘가지고 이걸 관리할 관리청한테 주는 건데, 어쨌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채비지, 보류지의 쓰임새가 좀 다르죠.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이 되고 나중에 일반 매각으로 파는 거고,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 같은 거로 편성을 해서 공공서를 짓고 이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자한테 귀속시켜 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행정청이나 공기업들한테 공공설 용지가 이제 귀속이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면 총국을 못하니까 증환지, 감환지란 토지가 있다. 증환지, 감환지 개념. 너무 작은 면적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 정도 있구나. 그 다음에 종전에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 토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체한지라는 걸 신청할 수도 있다. 채비지, 보류지의 개념 같은 것들만 알아두시고 바로 이제 우리가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의 종류를 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환지계획의 작성과 인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볼 건데, 자, 시험에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이 사업시행자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고, 작성을 해서 이 환지계획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의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환지계획 내용은 평가식을, 환지 설계라는 게 있고, 필지별 환지 명세가 있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채비지, 보류지, 명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환지 설계라고 하는 것은 환지 설계 말 그대로 종전 토지를 나중에 환지를 어느 위치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환지 설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전 토지를 쭉 나열을 하고 종전 토지가 나중에 어느 위치로 가고, 환지의 종류는 이게 증환지인지 감환지인지 입체한지, 환지의 위치라든가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환지 종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환지 설계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환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뭐 단순한 기반시설의 정비 같은 거 할 때는 자, 면적식을 환지 방식으로 환지 설계할 때 채용할 수도 있는데, 자, 조금 우리가 시험 목적상 알아야 될 것은 평가식은 가격을 맞추는 거고 면적식은 종전의 면적과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는 이제 면적 위치식인데 그냥 간단하게 면적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가식이라는 것은 종전 토지에 사업하기 전에 가격을 감정평가하고 사업 시행 이후에 환지를 해줄 때 환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그 가격을 맞추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이동이 경미한 경우라든가 뭐 간단한 기반시설의 정비, 경미한 기반시설의 정비 같은 거 할 때는 자, 면적식은 종전의 면적과 위치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지해주는 방식이라고,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환지 방식도, 환지 설계하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식은 가격을 맞추는 방식이 원칙이다.
종전의 위치나 면적 같은 것들을 자, 유지시켜주는, 가급적 유지시켜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면적식이라고 해서. 자, 면적 위치식이라고 해석하셔가지고 종전의 면적과 위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환지 설계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적으로 원칙은 평가식입니다. 가격을 맞추는 거. 이런 게 이제 2014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지별 환지 명세에서 종전에 이제 환지받을 토지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게 이제 필지별 환지 명세인데, 자, 시험 목적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환지 예정지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는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종전의 토지들을 쭉 조사해서 그 토지들이 환지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이름, 해당 토지에 있는 권리 같은 것들, 나중에 환지가 어디로 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별 환지 명세지,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환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청산되는 경우도 있죠. 환지를 안 받으면 환지를 내가 안 받겠다고 부지정 신청 또는 과소토지라서 환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을 때 자, 이걸 금전적으로 청산하는데 이 청산 대상 토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필지별로 권리별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인데 자, 시험 목적상 이렇게 됩니다. 자,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 명세라고 합니다. 이게 30회 때 나왔던 건데 청산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산 대상 토지가 어떤 필지인지 몇 필지라는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 뭐 해당되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쭉 나열하는 것이지 청산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청산금은 공사가 다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환지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환지 계획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자, 환지 설계할 때는 면적식이 원칙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가식을 현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가 환지 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시면 X고요. 자, 필지별 권리별 청산 금의 명세가 환지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문제를 낼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의 개념을 앞에서 배웠죠. 자, 채비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서 나중에 일반 매각을 해가지고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거. 네, 보류지 같은 경우는 공공설 용지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빼는 보류한 토지가 되겠죠. 자, 입체한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설계할 때는 입체한지 건축물의 명세, 입체한지가 어디에서 지어지고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입체한지의 공급 방법 이런 것들도 환지계획 내용이고 자, 평균 토지부담률 아까 우리 배웠죠? 이렇게 50% 평균 토지부담률이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60%, 7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원칙은 토지부담률 뭐 50% 이런 식으로 자, 비례율은 사업성이라고 배울 겁니다. 비례율이 100보다 크면 그때는 수익이 남는 사업이고 뭐 100%라고 비례율이 나오면 그거는 수익과 비용이 거의 일치해서 그런 형태고 비례율이 뭐 90%, 80% 떨어지면 약간 손실이 생기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자, 비례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담률은 빼가는 비율, 비례율은 100%보다 클 때, 100%일 때, 100%보다 적을 때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0%보다 크면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 환지계획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십니다. 자, 사업시행자, 환지방식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시구청장한테 인가받고 이런 내용들을 환지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자,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자,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라. 토지 소유자들한테 불만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적응환지란 말도 쓰는데 실무에서는 이 적응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이 환지 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환지도 있습니다. 뭐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환지 부지정, 또 뭐 위치를 좀 종전 위치랑 다르게 하는 뭐 비환지라는 용어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해서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환지 계획을 만들 때 세부적인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기준자가 붙으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특이한 기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을 다루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법령 형식으로 정합니다. 자,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지침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0이라는 법령 형식으로 이거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환지계획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지계획 기준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평면한지, 환지 전에 토지에 있던 권리를 토지 쪽으로 옮겨주는 게 기본적으로 평면한지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같은 데서는 입체한지라는 걸 많이 하는데 환지되기 전에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토지 없이 건물만 가진 사람이든 그 토지나 건물에 있던 권리를 구분 건축물로 이전해 주는 게 입체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한지 같은 경우 할 때 무허 건축물들은 제외하고 이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입체한지 신청하면 평면한지랑 다르게 받는 것이 입체한지로 받기 때문에 구분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받는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형태인 구분 건축물로 받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환지 설계할 때 평가식, 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을 맞추는 토지 평가액에 비례하는 이 평가식이 원칙인데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서를 단순하게 정비하는 그런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식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조심하십시오. 입체한지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입체한지라는 게 종전에 없던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환지해주기 때문에 종전의 면적 같은 거나 위치를 유지할 수 없고 입체한지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입체한지를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식의 개념, 면적 위치식의 개념 같은 것들 좀 알아두시고, 이 면적식은 면적 위치식이라고 해석해서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유지해가지고 종전 위치권을 유지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면적 위치식인데 이 환지 설계할 때 입체환지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써야 된다는 것도 보시고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같은 환지계획구역 내에서 평가식 같은 경우는 하나를 정했으면 그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 전체를 다 평가식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환지 설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요거는 29회 때 문제네요. 자, 지금 요거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요 회차를. 자, 일단 요거 지금 보시면 토지 건물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환지를 설계할 때 종전 토지 건물도 가격평가, 감정평가 해야 되고, 환지 후 받는, 우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지 후 토지 건물의 평가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지 받는 토지 건물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점이 종전 토지 건물, 환지 설계가 적용될 때 종전, 자, 여기 앞에 게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냐면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변경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는 언제 시점으로 한 거냐면 최초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지가 되고 나서 환지받은 땅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 환지받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그때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시계획의 변경 요인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9회 때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뭐냐면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는 변경하지 않는 거고요. 환지 이후에 받는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회 때 이걸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되면 환지 이후에 받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 시점하고 이거 평가했을 때는 종전권은 변경하지 말고 환지 이후에 환지 받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환지처분, 공사 끝난 다음에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요인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되면 환지 이후에 받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홍색 표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환지 부지정으로 갈 건데 환지 부지정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지금 안 받는 사유입니다. 자, 환지 안 받는 사유가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하거나 아니 사업 시행자가 환지 안 받을래 이렇게 동의를 구했더니 동의를 한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 동의하면 환지를 안 해주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을 위한 부지정. 이게 뭐냐면 토지 규모가 너무 작은 면적이면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종전 토지가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 간부율 50% 빼고 30으로 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과소토지로
환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종전의 공공시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종전의 공공시설 학교 같은 게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종전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여기다 설치해 준 겁니다. 사업시행 전에 여기 있던 학교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학교 용지로 환지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종전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종전 공공시설은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용도가 폐지되니까 여기다 다시 공공시설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해서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시설 자체가 새로운 공공시설이 만들어져가지고 노란색 토지에다가 공공시설을 환지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환지 대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도 공공시설이 환지가 되지 않는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1번, 2번이 더 중요한데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임차권자 같은 용의권자 같은 사람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서 환지를 부지정 처리해야 됩니다. 자,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인데 토지 소유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환지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해당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토지 위에 임차인 같은 용의권자 같은 사람 등이 있으면 그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서 환지를 부지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법에는 또 예외가 있어가지고 법정된 경우에는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환지 정하지 않는 토지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환지를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런 건 뭐 여기부터 5가지가 있는데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되는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의 동의도 얻어서 부지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법정된 예외 5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환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사유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때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아닙니다. 종전 토지가.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환지 부지정은 자,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과소 토지로 환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종전에 60 가진 사람들이 토지 부담률 감불 50%를 빼면 30제곱미터밖에 환지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과소 토지로 환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정입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 임차인 같은 사람들의 동의는 아무렇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 1번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또는 동의했을 때 부지정,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임차인 같은 사람들의 동의까지 얻어서 부지정 처리해야 되는데 과소 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부지정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는 자, 종전 사업하기 전에 종전에 공공시설 학교가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종전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설치해주면 종전 공공시설 용지는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자, 폐지가 되니까 더 이상 공공시설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공공시설로 환지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정으로 분류하고 자, 공공시설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면서 대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공시설로 환지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지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환지 적정경보다 크게 환지하는 거, 감환지 적정부보다 작게 환지하는 거, 증환지, 감환지 같은 거 할 때도 뭐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동의 없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증환지, 감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동의 같은 경우는 환지 부정에서 나오는 규정이고 뭐 증환지라든가 감환지 같은 거는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뭐 동의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나중에 토지 가진 사람한테 토지 환지로 평면 환지를 해주는데 나는 입체환지로 받고 싶다. 입체환지가 뭡니까? 자,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 중에 하나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건물 없이 아니면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 없이 이런 식으로 한쪽 부분만 소유권이 있어도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가 있네요. 자, 아까 우리 부지정 같은 거 할 때도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에 의한 부지정이 가능하고 입체환지 같은 것들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환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환지, 감환지는 별도로 신청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의 같은 거 받는 규정은 없고요. 자, 일단 입체환지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형태인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들, 이 건물의 구분 소유권과 토지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같이 지분 형태로 주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합쳐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입지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한지에서는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27회 때 이것만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입지한지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입지한지를 신청을 했다가 입지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재산 가치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종전 토지 건물 같은 게 만약에 종전에 토지만 있으면 토지만 권리가액이라는 걸 평가하고 건물만 있으면 건물만 평가하는 거고 토지 건물 둘 다 있으면 둘 다 가격을 평가해서 더하면 되는데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자, 입지한지로 공급되는 최소 공급 가격, 입지한지로 아파트가 만약에 건설되면 입지한지 구분 건축물 아파트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이 하면 입지한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전 토지 위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면 권리가에 관계없이 입지한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노란색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 80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입지한지는 아까 우리 앞에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진 사람이면 토지의 권리가액, 건물만 갖고 있으면 건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이게 만약에 1억,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종전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입지한지 신청했는데 종전 토지가 권리가액이 1억 3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자, 입지한지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 그러니까 구분 건축물이면 아파트 공급하는 거. 자, 입지한지로 지어지는 아파트 최소 공급가가 2억이다. 그럼 2억하고 1억 3천만 원을 비교해보면 이게 100분의 70이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한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다만 종전 토지 위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토지 위에 주택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종전 토지하고 주택을 합친 권리가액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자, 이때는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입지한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또 100분의 70입니다. 종전 토지 및 건물, 자, 토지만 있으면 토지만 권리가액 평가하고 건물만 있으면 건물만 평가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이 입지한지 신청한다면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권리가액을 계산하는데 어쨌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이 입지한지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아파트 최소 공급가, 제일 작은 평수겠죠. 이런 것들의 자,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이 하면 입지한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다만 종전 토지에 아주 낡은 주택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그때는 입지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입지한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한지는 따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네요. 자, 입지한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 전에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입지한지 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지한 날이 있으면 자, 통지한 날이 만약에 4월 1일이면 4월 1일부터 짧게 주면 30일, 길게 주면 60일 요 범위 안에서 입지한지 신청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최소 30일, 최대 60일 요 범위 안에서 입지한지는 신청 기간이 정해지는 거고 자, 입지한지 같은 것들을 신청할 때 자, 이게 자,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입지한지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자, 우리가 주택법상 이게 공급 기준은 뭐냐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뭐 1순위 같은 거, 2순위 순위를 따지고 이런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입지한지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가진 사람들이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입지한지로 이렇게 옮겨간 거기 때문에 청약통장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1순위, 2순위를 따지고 청약 가점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입지한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경우에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입지한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공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입지한지는 기본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입지한지가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에 자, 한 세대주나 한 명이 하나 이상 주택이나 또는 하나 이상의 토지 같은 것들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 공급한다. 그래서 한 세대주가 주택을 5개 가지고 있다든가 한 세대주가 토지를 3필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주택수나 필지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우리가 토지 소유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공시행자한테 공급할 때는
한 세대주가 뭐 세 필지 토지, 뭐 한 세대주가 뭐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택수만큼 토지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죠. 원래가 그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한 세대주가 여러 개의 주택이나 여러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만 주는데 다음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면 서울하고 뭐 인천하고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인데 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 같은 데 가서 토지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갖고 있거나 근로자 숙소로 쓰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한테 공급할 때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여러 개의 주택이나 여러 개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입체한지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받는 예외도 있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녀분이 있으면 이거를 자, 공급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서 채비주로 정해서 일반 매각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체한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채비주로 정해서 일반 분양으로 일반인한테 팔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녀분에 대한 처리 규정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채비지 보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 보류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빼내는 토지, 별도로 이렇게 보류하는 토지가 이제 넓은 의미의 보류지라고 정할 수 있는데,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에 정하는 목적이 주로 이게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입니다. 자,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기반시설, 뭐 공동시설 같은 것들인데, 자, 경비에 충당 또는 이런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자, 개인들한테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자, 넓은 의미의 보류지, 경비 충당용이든 아니면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인 공공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를 목적으로 자, 개인들한테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류지라는 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빼낸 토지가 다 보류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면 채비지로 뺀 나머지가 또 협의의 보류지, 좁은 의미의 보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경비에 충당용으로 빼가는 토지가 채비지로 분류하시면 되고 이 채비지 이외에 나머지 공공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또는 주민들의 공동시설 이런 목적으로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이 이런 목적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빼는 걸 보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충당용으로 빼가는 거는 채비지 이렇게 채비지는 나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시행자가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이 정하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 목적인 보류지 자 그런 것들은 환지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 보류지의 개념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빼내는 토지인데 용도가 좀 다르죠. 자, 집단 채비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채비지를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해서 건설회사가 이 땅을 사겠죠. 집단 채비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사업의 어떤 공사 비용 같은 것들을 채비지를 팔아서 충당할 거니까 채비지를 이렇게 개별 필지로 잘라서 하면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지으라고 큰 아파트 지으라고 집단 채비지를 정해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업비의 구분. 자,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개념이니까. 그래서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분할이 되면 사업비와 보류지, 이런 것들을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 그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조정된 토지의 가격 평가는 약간 수용 방식하고 조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수용 방식 같은 거 배울 때는 수용 방식으로 조정된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고 끝납니다. 환지 방식으로 조정된 토지 가격 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미리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은 감정평가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조정토지 가격이 평가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그냥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그냥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가격평가할 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에 앞서서 미리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미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개념이니까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앞에서 배운 건 한 번 더 복습해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앞에서 우리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신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는 이제 환지계획을 작성을 해서 신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우리 행정청 그러면 뭐 우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을 해서 신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변경하는 경우도 인가인데 시험 문제에서 또 까다롭게 자, 변경할 때 이렇게 경미한 변경 이런 거 또는 어떤 앞에 절차 때문에 뒤에 절차가 당연히 변경되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변경 인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의 경우는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이런 사항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변경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다. 자, 토지가 하필 분필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처리하기 위한 환지계획 변경일 때는 토지 하필 분필되면 이 내용을 당연히 환지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결정됐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도 금전 천상 같은 것들을 내용을 환지계획에다 변경 같은 거로 반영을 할 때는 자, 환지계획에 변경인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것, 아까 우리 하필 분필처럼 행정관청이 하필 분필을 하거나 지적 측량 같은 것들을 했는데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는 심사받을 거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변경할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리을번 같은 경우가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동의해서 환지계획 변경할 때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일단 우리 공부하실 때 자,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변경할 때도 인가다.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심사받을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하필 분필된 거,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결정된 거,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동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가지고 변경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불만 생기지 않는 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요 리을번 같은 경우는 다른 토지 소유자 환지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 같은 경우는 인가 신청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람을 시켜서 관련서를 공람시켜서 14일 정도 공람시켜서 공람 기간 동안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공람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환지계획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공람 장소라든가 공람 방법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알려서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토지 소유자 등은 공람기간 내 환지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서가 들어가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환지를 안 해주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자, 토지를 이걸 쪼개기를 한 겁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쪼개거나 구분 등기 같은 걸 해가지고 소유권을 늘립니다. 자, 우리가 뭐 입찰한지라든가 환지를 여러 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지정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날짜가 있는데, 자, 그 날짜 다음 날로부터 자, 다음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자,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한 필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이건 200제곱미터씩 5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각 필지별로 이렇게 환지를 따로따로 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지역이 땅값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런 것들 때는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전청산. 자, 감독이나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짜리인데 이 다세주택 여러 개의 구분 등기 같은 걸 해가지고 다세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둘 다 갖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이 주택 같은 이 건물 소유자 소유권을 각각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주택을 둘 다 갖고 있다가 이 주택을 갑의 동생인 을한테 넘기는 겁니다. 토지는 갑이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입찰한지는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토지와 주택 같은 건물을 둘 다 갖고 있다가 이 주택만 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입찰한지를 2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별도로 지정하는 날 다음 날부터 이런 짓을 하면 토지를 건물을 쪼갠 거기 때문에 금전청산할 수 있습니다. 또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건축했다. 나대지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연립주택 같은 걸 2동을 줘서 기존 건물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 철거해서
이 다세대 주택 같은 여러 개의 등기가 나오는 건물 같은 거에서 소유권이 증가되는 경우 다 쪼개기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이것도 가격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권자가 정하는 날 다음 날부터 쪼개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토지부담률, 비례율, 권리가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부담률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토지부담률을 산정한다. 자, 토지부담률은 평균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아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었죠. 이게 공출입니다. 공출. 토지 소유자들은 500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부담률 50%가 적용되면 250만 환지받는 게 정상적인 환지고 400 가진 사람은 50%를 빼고 200을 환지받는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환지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근데 도시개발법안의 환지방식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65%까지 올리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홍색과 이 노란색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원칙적으로 토지부담률은 50% 넘지 말아라.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만 올려라.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는 60%를 초과해서 65%, 68%, 경우에 따라서 70%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이 분홍색과 노란색이 혼동되지 않게끔 토지부담률을 정하는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요. 자, 토지부담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긴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분모, 보류지로 빠지는 면, 여기서 말하는 보류지는 채비지 보류지를 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체 환지계획구역이 여기 보시면 110만 제곱미터 분모에다가 자, 보류지 같은 것으로 빠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다. 60만 제곱미터다. 110만, 60만 집어넣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뺄 게 있습니다.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모 분자해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토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110만에서 10만을 빼서 분모를 만들고 60만 제곱미터에서 10만을 뺍니다. 똑같이. 그럼 이게 이제 밑에 분모가 100만이고 위에가 50만이 되죠. 그럼 이게 이제 0.5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토지부담률이 50%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긴 문장은 그냥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 면적에서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같은 거로 빠지는 면적에 따라서 토지부담률이 나오는 겁니다. 토지부담률은 그런 식의 어떤 비율을 재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지 같은 경우로 보류하는 면적 같은 경우를 빼고 그래서 보류 같은 면적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하기 전에 시행자한테 귀속되는 토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공제하고 이걸 비교하는 과정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자료를 3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서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7회 때 최근에도요. 자, 그다음에 토지부담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을 주는 방향, 토지부담률을 막 높이면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을 주는 형태로 한번 정한 토지부담률이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3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토지부담률 관련돼서 자, 환지계획구역에다가 도로를 만드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25m 이상 간선도로입니다. 폭이 25m 이상 간선도로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앞뒤를. 그래서 25m 이상 간선도로가 나오면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땅을 부담하는 겁니다.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보조해서 25m 이상 간선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비례율이 뭔가요? 수익시장 지표에서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되는 숫자가 100%보다 초과하면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고 100%로 딱 나오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서 손익 분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0% 미만이면 이게 손실이 생기는 사업이죠. 경제적으로 안 좋은 형태입니다. 자, 비례율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환지 전에 토지나 건물을 평가해서 합계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 전 토지하고 건물을 간병평가해서 이게 100억 정도로 합계가 나왔다.
근데 조성되는 토지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로 시가지 용지로 개발된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이 250억입니다. 250억. 그럼 이게 100억짜리가 공사해서 250억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 두 개를 빼야죠. 비용을 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총 사업비가 150억 들었어요. 150억.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 공공설 용지로 토지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설 용지 같은 경우로 우리 이제 이렇게 뭐 행정청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토지가 있는데 공급되는 토지 평가액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 조성된 토지 건물 전체 평가액들이 250억인데 10억 정도는 공공성 용지로 관청한테 무상으로 줘야 되고 또 총 사업비가 150억이 들었다. 그럼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자, 총 사업 끝난 다음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 평가액이 새로 개발된 땅이나 새로 개발된 건물의 평가액이 250억인데 공공설 용지로 무상으로 우리가 행정청한테 주는 토지 평가액이 10억이고 총 사업비가 150억 들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전체 원래 종전 토지 건물의 평가액 합계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이게 0.95가 나오고 90%가 나오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비례율에다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평가액을 합치면 이게 이제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자, 어떤 특정 개인이 종전에 토지나 건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평가액이 5억인데 아까 비례율이 90%가 나오면 실제 이 사람의 가격은 5억이 아니라 4, 5천만 원, 9545에서 4, 5천만 원으로 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액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입체한지 같은 거 할 때도 100분의 70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내용이 많죠. 자, 심화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우리 환지 예정지의 지정고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전에 환지 받을 부분을 미리 예정지로 정해서 종전토지 소유자가 미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적인 일종의 처분입니다. 자, 일단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있을 환지 처분에 앞서서 종전토지에 대해서 향후 있을 환지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인데 조금 개념이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지 예정지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자,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자기 종전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가서 사용 수익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처분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 행사하지 말고 미리 사용 수익권만 행사하는 것이죠. 자, 일단 보시면 자, 환지 예정지의 지정. 자,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임의적인 처분입니다. 자, 환지 예정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환지 예정지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얼마큼이고 효력 발생 시기 같은 것들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한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알리고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전 토지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임차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임차권자까지 고려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인 절차, 지정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아까 환지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절차인데 환지 예정지는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 그 환지 예정지를 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 등한테 미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임차권자 같은 사람 등이 있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환지 예정지를 좀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자, 종전 토지가 여기 파란색 부분 요 위치라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여기 점선 부분으로 환지가 되는 줄 알았더니 환지가 요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지 설계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 환지 처분으로 환지 받을 부분을 환지 처분 전에 이 파란색 부분을 환지 처분 받을 땅이니까 환지 예정지로 정해주면 자, 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 요 위치에 가서 미리 사용 수익을 하고 요 점선 안에 있는 부분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권리를 조정해줘서. 그래서 요 보시면 종전 토지가 요 점선 부분으로 환지되지 않고 요 아랫 부분으로 환지가 되어지면 환지 처분 전에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정해서 요 종전 토지 소유가 만약에 갑이면 갑이 이 점선에 있는 부분을 사용 수익하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요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환지 예정 지정 부분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를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여기까지 해서 사용 수익권만 행사하는 것이죠.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이. 그리고 점선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환지 받을 부분을 미리 예정지로 정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으로 넘어가서 미리 여기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인데, 환지 예정지 효과를 보시면, 자,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이 그림에서 종전 토지에 뭐 소지 소유자가 있고 임차권자가 있으면, 자, 여기 이쪽 부분, 환지가 되었을 때 점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라 환지 예정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자, 끝나는 날 중요합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되면 정식으로 여기를 환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보시면, 자, 지금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다음 날로 바뀌지 않고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환지 예정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가 미리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끔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으로 가서 여기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자가 갑이고 뭐 임차인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과 A는, 자, 종전 토지 부분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 부분에 가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종전 토지 이 부분은, 노란색 종전 토지 부분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용수익 시작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요거 여기 환지 예정지로 가서 사용을 해보려 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당장 사용을 못하면 사용수익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게 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개사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아주 지역적인 거를 한두 번씩 지문으로 내면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보시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은 학원 강사들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게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구나. 사용수익을 해야 되는데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수익에 대한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사용수익하는 시작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시고요. 자, 수익 의무는 뭐냐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같은 기간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이거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아까 그림에서 여기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는 A, 종전 토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뭐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가 A면 A가 그리고 갑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하고 A가. 그러면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 B는 자, 갑이나 A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 의무가 이게 안 나오다가 작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갑 같은 사람은 같은 기간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 동안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B라는 사람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B는 자, 자기 땅이지만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갑이나 A가 여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B라는 소유자는 방해하지 말고 수인 참아야 된다. 이게 받을 숫자 참을 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환지 예정지 종전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냥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그냥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면 그림에서 갑하고 A라는 사람이고 갑하고 A가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받았으니까 이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 B는 갑이나 A가 이 환지 예정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이거를 참아야 된다. 이렇게 수인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에 관한 예정,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는 시험의 포인트가 처분까지 가능하다. 아까 좀 전에 요 그림에서 봤던 거는 요거는 특정 개인 갑과 A라는 임차인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갑 A라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환지를 여기다 받을 거니까 여기를 공사 중간에 환지 처분 전에 환지 예정지로 받아서 자, 여기 이 부분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환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수익을 해라. 갑과 A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는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자, 채비지를 나중에 누가 취득합니까? 시행자가 취득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채비지로 정할 거니까 그럼 이번에 시행자가 채비지로 지정될 땅에 대해서 예정지를 정한 겁니다. 자, 위에 파란색 예정지는 자, 종전토지 소유자 갑, 종전토지 임차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준 거고 이 노란색 부분 채비지에 관한 토지, 채비지로 지정될 토지를 예정지로 정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 처분 전이라도 이 채비지에 대해서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처분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란색 부분은 사용수익만 하고 처분권이 부여가 안 되는데 채비지로 지정될 땅을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정지로 정하면 미리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차피 이 채비지라는 땅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시행자한테 넘어오고 시행자가 이걸 매각할 거니까 공사 중간에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예정지로 정하면 특정 개인을 위한 예정지가 아니라 시행자를 위한 환지정지이기 때문에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비지에 관한 땅을 예정지로 정하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미리 땅을 팔기 위해서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때 이 채비로 지정된 예정지를 매입한 사람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채비지가 집단 채비지다. 그럼 집단 채비지 같은 것들은 공동주택 용지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집단 채비지 같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그럼 집단 채비지를 예정지 형태로 정하면 미리 이걸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집단 채비지 공동주택 용지를 대규모로 사서 공동주택 사업을 우리가 사용수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사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팔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면 이거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걸 사가면 사왔을 때는 이 앞에서 이게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 건설회사가 이런 채비지 같은 것들을 채비지 형태의 예정지를 사가면 환지처분 전이라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걸 미리 사용수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지처분 전이라도. 자, 결론적으로 이 파란색 부분은 특정 개인 갑 이런 사람들,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 토지 위에 임차인 A라는 사람들이 환지정지를 받아서 미리 사용수익만 할 수 있고 시행자에게 넘어갈 채비지를 예정지로 정하면 사용수익 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문제 풀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환지정지가 정해지면 이 사용수익권이 바뀌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이 그림에서 자, 갑과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있었는데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임차인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임대차 권리를 행사하니까 위치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정지가 정해지면 자, 임대인, 임차인 간 당사자 간에 임대료 증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자, 당사자가 자기가 원해서 임대료 증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환지 예정지 때문에 임대료 증감 문제가 생겼으니까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 이런 임대료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하지 않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처음부터 임차권 등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 환지방식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간에서 특히 임차인이 환지 예정지로 인해서 이쪽으로 종전 여기서 임차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자, 요 위치가 아닌 이쪽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가지고 이쪽으로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나는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료 증감 문제로 안 가고 그냥 임차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포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손실보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 증감 청구도 60일이 지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일이라는 기간 같은 걸 통해서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하는 것도 60일 안에 행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이런 게 이제 작년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사용수익의 정지. 자, 이 조항은 이건 환지 부지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의 정지. 자, 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날짜를 정해서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지 부지정과 관련돼서 나오는 조항인데 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을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자가 청산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자, 토지의 관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아니면 사용수익의 정지로 사용할 자가 수익할 자가 없게 되면 이 토지는 나중에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 또는 사용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자, 이를 사용할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이전 제거. 자,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정해가지고 또는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에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안의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 중목, 나무 같은 것들, 토석 이런 것들, 장애물 같은 것들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지예정지를 정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용 수익 같은 것들을 미리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 같은 건축물이라든가 장애물 같은 거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이때 이제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장애물 이전 제거 같은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애물 같은 거 이전 제거할 때는 또 철거 같은 거 할 때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특히 여기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여기서 통지하고 알려야 되는데 주거용 건축물을 만약에 이전 철거하겠다 이게 장애물 중에서 이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이사 갈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전 철거하려는 경우에 이전 철거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는 미리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한테 이걸 별도로 또 알려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는 통지해서 충분히 이사 갈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지 처분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환지를 교부하고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를 이제 환지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확정하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토지가 교환되는 절차가 환지 처분입니다. 중요한 건 효력 발생이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데, 자, 이제 환지 예정지 같은 것까지 만약에 했다면 해서 뭐 미리 사용 수익도 하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자, 공사 완료 공고하고 이때도 뭐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의견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자, 준공검사를 지정권자한테 신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으로 가고 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토지가 교환되는 날짜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자, 60일 같은 경우는 뭔가요? 준공검사로부터 환지처분을 해야 되는 기간 6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환지처분의 절차. 자, 공사 완료 공고하고 자,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공람을 시켜서 14일 정도 이상 기간을 주고 의견을 받아준 다음에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지정권자한테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처분으로 가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 발생. 여기 보시면 효력 발생이 나오죠. 자, 종전 토지 등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 등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뭐 소유권이면 소유권이 환지로 넘어가는 거고, 뭐 지상권, 뭐 전세권 이런 거 있으면 지상권, 전세권이 또 넘어가는데 조심할 거는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어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역권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환지처분이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 기한을 주고 공사가 다 끝난 거에 대해서 이 토지 소유자 환지 받을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 환지 등기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환지 받은 땅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지 등기라는 거를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14일 안에 환지 등기 신청 또 환지 뭐 등기 촉탁 같은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60일 같은 걸 좀 잘 보세요.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환지 처분하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서 토지가 교환되는 날짜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환지 처분의 효과. 자,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것이죠.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소유권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뭐 전세권이면 전세권 넘어가는 거고 지상권이면 지상권이 넘어가는 거고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그 저당권도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가 작년도에 35회 때 집합건물, 집합건축물의 대지사용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라는 게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데 자, 그런 대지사용권에 대해서 토지 지분 같은 거에 대해서 분할 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할 수 없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분할 환지가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세부조항으로. 자, 중요한 거는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이전되고 그리고 소멸하는 권리도 있겠죠. 아까 환지를 부정하기로 하고 사용수익을 정지해서 자, 소멸하는 권리는 잘 보세요.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지처분 공고일이 4월 3일이다. 그럼 4월 4일부터 환지처분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은 새로운 권리가 생기기 전날 소멸하는 겁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4월 3일이면 4월 3일이 밤 12시가 종료가 되면서 날짜가 바뀌면서 소멸하는 것이고 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새로운 권리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토지로 이전되는 것이죠. 종전 권리가.
예를 들어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 소멸하는 거고, 자, 새로운 권리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은, 새로운 땅으로 이전되는 것은 종전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토지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봐야 됩니다. 항상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합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건 아는데요. 자, 환지처분의 두 번째 효과로 종전토지의 전속하는 처분과 지역권 같은 권리는 종전토지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 만약에 종전토지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나와 있거나 종전토지의 지역권 같은 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런 환지처분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토지에 전속을 하거나 지역권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종전토지가 어떤 요역지라든가 승역지 형태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종전토지 위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 행정상 출입 금지 처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게 나오면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처분이 행정상 처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토지의 행정상 처분 같은 게 내려져 있거나 지역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전속하고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 지역권도 행사할 이익이 없을 때는 소멸합니다. 자, 내용 하나 추가해서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는데 소멸합니다. 항상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할 때 소멸하고 날짜가 다음 날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권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환지받은 땅에다가. 자, 입체한지의 기속. 입체한지는 아까 입체한지를 신청을 했죠.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입체한지 신청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 토지 공인등으로 신청한 사람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죠. 아파트 같은 걸 취득하는데, 자, 이때 입체한지를 신청한 자가 토지 소유자인데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잡혀 있을 때는 이 저당권도 입체한지 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가 있었다. 건물 없이 이 사람이 입체한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일부하고 토지 지분 쪽에 양쪽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28회 떼신 문제가 종전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입체한제를 받은 경우에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되고 토지 지분 중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자,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저당권이라도 이 토지가 형태가 바뀐 겁니다. 입체한지로. 건물 부분하고 토지 지분 쪽에 양쪽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당권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채비지 보류지의 귀속. 자, 채비지는 누가 취득합니까? 시행자가. 보류지는, 자, 보류지라는 게 우리 공공설 용지, 학교 용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지을 용지이기 때문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행정청이든 공기업이든 기타 여러 사람이든 행정청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런 보류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채비지, 보류지 둘 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자, 사업시행자가 둘 다 취득한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이거를 일반 매각으로 파는 거고 보류지는 공공설 같은 걸 지을 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채비지 지정된 땅을 예정지로 정해서 이미 채비지를 팔 수 있죠. 이렇게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환지처분 공고 전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정도 아까 우리 배웠던 거니까 복습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누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 매각으로 파는 거고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행정청이나 어떤 공기업 같은 사람들이 취득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채비지가 이미 팔린 경우에는 이미 예정지를 정해서 미리 사용수익 처분해가지고 미리 팔린 경우 처분된 채비지라면 환지처분 전이라도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환지처분 전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청산금의 확정. 우리가 이제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 관련돼서 청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부지정도 청산금이 나올 수 있겠죠.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 하면서 우리가 평가식으로 하면서 가격을 맞추더라도 약간의 청산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 같이 이런 식의 환지해주고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금액이 확정된다. 다만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를 받지 않죠.
증환지, 감환지, 입찰한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받고 나서 환지 처분할 때 이 청산 같은 경우를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가격을 평가해서 종전 토지하고 환지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청산금이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를 받지 않는 부정 청산금은 종전가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자, 증환지, 감환지, 입찰한지 관련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금액이 확정돼서 돈을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습니다. 사업시행자. 근데 부정 청산금은 환지를 받는 게 없으니까 종전가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는데 교부하는 때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결정을 해서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 가능하고요.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라든가 징수할 권리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렇게 기산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청산금을 이렇게 부과했는데 안 내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신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를 100분의 4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청산 같은 것들을 부과했는데 안 내면 토지 소유자가 안 내면 신구청장한테 비행정청 시행자는 청산금을 대신 징수해달라고 위탁할 수 있다. 신구청장한테 징수한 금액의 수수료로 100분의 4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환지 등기, 자, 환지 처분이 있고 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이제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이니까 소유권은 확정이 돼 있는데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등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14일 안에 비행정청이면 등기 신청이고 행정청 시행자할 때는 등기 촉탁 같은 걸 해야 된다. 자,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 환지 등기라는 게 일종의 보존 등기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게 증명이 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환지 등기 전에는 다른 등기 할 수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 같은 게 발생된 것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환지 등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가보상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저기 IMF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 토지 가격 총액이 사업 시행 전 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드물지만 자, 그러면 이게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감가보상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보상 공식이 뭐냐면 우리 IMF 때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폭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사업 시행 후에 토지 가격이 사업 시행 전보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하락한 비율을 계산해서 감가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개인 갑이라는 사람이 종전 토지 가격이 3억이 있었는데 자, 사업을 했는데 사업 시행 전에 토지 가격이 5천억입니다. 5천억. 사업 시행 전 가격 총액이 사업 시행 전 토지 가격이 5천억에서 사업 시행 후 가격이 4,500억으로 총액이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사업 시행 후가 사업 시행 전보다 올라가는데 사업 시행 후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500억이 떨어졌죠. 500억이. 이게 5천억 분의 500억이면 이게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만큼을 우리가 손해를 본 거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 3억의 10분의 1이 3천만 원을 이 갑이라는 개인한테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감가보상금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사업 시행 전 가격이 5천억 총액으로 사업 시행 후 가격 총액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평가해보니까 개발이 됐는데도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차익 같은 경우를 비율 계산해서 이게 500억 그 다음에 5천억 이렇게 사업 시행 전 전체 금액 5천억에서 500억 정도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비율 계산해가지고 원래 개인들이 땅 가지고 있는 금액에다 곱해가지고 이거 감가보상으로 지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이고 제목은 간단한데 내용은 더럽게 많습니다. 자, 공부하기 어렵시더라도 한번 쭉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한 파트가 남았습니다. 7번째 파트에서 도시개발 채권, 비용 보칙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마무리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